수당시대 임용고사 기출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기억 미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년 출제된 문제입니다. 수는 비록 단명한 통일 왕조였지만 당시 추진된 통일정책은 역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첫째, 지방의 군을 없애고 지방관의 속료 임명권을 중앙정부에 귀속시켜 중앙집권을 강화하였다. 둘째, 통치의 기본 원칙과 관료제를 정비하기 위해 기억 율령을 반포하였다. 셋째,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를 실시하였다. 넷째, 호국을 목적으로 불교를 적극 장려하고 사원 건설을 후원하였다. 다섯째, 남과 북의 물자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리을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여섯째, 동아시아 각국에서 미음, 조공을 받아 국제관계를 복원하였다. 1. 기억, 균전제, 조용조제, 부병제 등은 당으로 계승되었다. 2. 니은, 수재과, 명경과, 진사과 등의 과목을 둬 관리 후보자를 선발하였다. 3. 디귿, 달마를 시조로 하고 좌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선종이 융성하였다. 4. 리을, 러양 부근을 중심으로 북으로 탁군 남으로 여항을 잇는 대동맥의 역할을 하였다. 5. 미음, 삼국은 물론 외도 사신을 파견하여 수를 중심으로 한 조공질서에 동참하였다. 지금 출제되지 않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하나하나 수고해 가면서 푸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나오는 지문은 수나라의 통일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억 율령,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등은 당으로 계승되었다. 일반적인 개설서에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는 당나라 제도처럼 기술하고 있어서 당에서 처음 만든 제도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수나라, 수문제 시대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문제 때 만들어졌던 제도가 당나라에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수재과, 명경과, 진사과 등의 과목을 더 관리 후보자를 선발하였다. 수문제 시대 때 과거제도를 실시했고 이 과거제도의 과목이 명칭이 약간 바뀌거나 보는 과목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당나라 시대에도 과거제도가 여전히 실시되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 불교에 관한 문제인데 달마를 시조로 하고 좌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선종이 융성하였다. 원래 선종은 당나라 시대 때 융성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보류를 해보죠. 리을, 대운하, 러양, 낙양입니다. 즉 부근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탁군 남쪽으로 여항을 잇는 대동맥의 역할을 하였다. 대운하는 낙양 부근, 원래 낙양에서 약간 동쪽으로 가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현재의 개봉시에서 약간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탁군, 지금의 북경 지역, 남쪽으로는 여항, 지금의 항주, 항저우 지역을 잇는 남북으로 있는 대운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미음, 조공인데 삼국은 물론 외도 사신을 파견해서 수를 중심으로 한 조공 질서에 동참하였다. 미음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종은 5세기의 남북조 시대 때 만들어지게 되고 당나라 때 융성했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수문제의 건국과 통일. 수문제는 여러 정적들을 숙청한 다음에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수도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건설한 수도를 대흥성이라고 합니다. 대흥성이라고 하지만 원래 수도가 있었던 장안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장안의 남쪽에다 수도를 새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수문제는 즉위한 후 천도를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였던 592년부터 대흥성을 새로 쌓게 됩니다. 나중에 왕조는 바뀌게 되지만 당나라가 기본적으로 대흥성을 그대로 이용해서 썼기 때문에 명칭이 바뀐 것을 제외하면 수나라 수도였던 대흥성과 구조 등이 비슷합니다. 수 문제가 대흥성을 장안 남쪽에 건설하고 수도를 옮긴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군사와 치안 기능 강화. 당시에 북방의 돌궐이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지대를 지배하는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어력을 충실히 갖춘 견고한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건설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 강제 이주시켜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치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조 의례 때문입니다. 수나라는 새로운 도시 공간의 창출을 통해서 새 왕조의 존재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왕조 의례를 더욱 효과적으로 연출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구조문화의 계승자라는 정통성이 남조에 있었기 때문에 수왕조는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연출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 나오는 궤에 따라서 공간을 따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옛 장안성의 건축물이 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한 초에 지어진 이래 여러 차례 개보수를 반복하면서 780년 동안 사용했던 옛 장안성의 건축물이 노후했고 성 안팎의 배수 및 하수시설도 사용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 현종 때 재상이었던 요숭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현종 시기에 태묘가 즉 종묘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에 요숭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당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불길한 징조였다라고 하는데 요승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태묘에 지었던 기와와 나무들은 본래 16국 시대 전진의 궁실에 있었던 그런 재료를 재활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전진 북연 시대 때 궁성에 사용했던 기와와 나무를 재활용했을 정도라고 하면은 옛 장안성의 건축물이 낡았기 때문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번째로 옛 장안성의 자연환경 악화 때문입니다. 옛 장안성 안에서 염화작용이 일어나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옛 장안성의 토지를 오랫동안 사용한 결과 염소 함량이 높아지고 염분이 지하수에 들어가 생활용수로 이용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또 옛 장안성의 북쪽 위에 바짝부터 흐르는 위수의 침식작용과 홍수로 성벽이 소실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새로운 수도 대흥성이 장안성과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염화작용이 없었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앙화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양견은 자신이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아주 쉽게 권력을 장악을 했다라고 했죠. 황실이었던 우문씨 일족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거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류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죽은 다음에 자기에게 해코지할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혼령이 나타나지 말라고 수도를 아주 멀진 않지만 새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오히려 정근대 시대 때에는 이성보다 감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까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 더 중요한 문제는 조우 문제입니다. 전환시대 때 장안성을 건축할 때 위수에 바짝 붙여서 세운 이유가 조운 때문입니다. 위수를 통해서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은 전 세계에 있는 대도시 혹은 이전의 수도였던 지역 중에 상당수가 물가 근처에 있습니다. 강 근처에 있는 대도시로 유명한 게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뿐만 아니라 뉴욕은 허드슨강 하류에 있죠. 런던, 템즈강 유역에 있죠. 파리, 샌느강 유역에 있죠. 이처럼 예전에는 철도와 자동차가 발명되어 사용되기 전에는 강이 주요 교통로였습니다. 비록 말을 타고 가거나 걸어가는 것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배에다 많은 물건들을 실어 나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수문제 시대 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산동이라고 불리는 북주가 정복을 했던 북제의 영토에서 생산한 식량과 각종 물자를 수도였던 관중 지역으로 수송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위수는 이미 북위 시대 때부터 물이 말랐고 강폭이 줄어들어서 배들이 지나가기에 적합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위 시대 때 위수에 쉽게 다리를 놓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당시의 건축 기술을 생각을 하면 쉽게 다리를 놓을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 물이 적었고 폭이 좁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수를 통해서 물자를 실어 나르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보게 되면 수 문제는 식량을 실어 나르기 위해 광통거라고 하는
운하를 만들게 됩니다. 이 운하는 위수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든 대흥성의 가운데 지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수대흥성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초 9, 92, 93, 94, 95, 상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주역에 나타나는 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괴에 따라서 용으로 상징이 되는 황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등등에서 이 지역이 주역에 따라서 옛날 사람들은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점에 따라서 가장 황제의 수도에 적합한 지역에 수도를 정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주역의 배에 따라서 배에 맞는 이런 지역에 수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대흥성을 건설할 때 한 대의 수도였던 장안성이 있던 지역은 금원에 포함을 시켰고 동서 9km 이상, 남북으로 8km 이상이나 되는 대규모 시가지, 즉 성곽에 알맞는 장소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거주해야 되는 대흥궁, 이게 당나라 때는 태극궁으로 바뀌게 되죠. 이 지역은 결과적으로 높이가 좀 낮은 지역에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성에는 습기가 찼고 염화작용이 심해서 그곳으로 길어먹는 음료수의 수질이 나빠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7세기 후반에 당나라가 궁성의 동북쪽의 높은 지역에 대명궁을 새로 건설한 이유라고 합니다. 참 웃기죠? 염화작용을 피해서 새로 수도를 정한 지역도 여전히 염화작용이 심하고 소금기가 있고 습기가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나라가 세웠던 이 대흥성, 그리고 이 대흥성을 이어받은 당나라의 장안성이 계획도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덕자형으로 해서 직사각형 형태의, 이걸 블럭이라고 하죠. 이런 방리, 이방이 잘 만들어진 바둑판처럼 정연한 이런 계획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살기에 부적당한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 중에서 중국의 정근대 시대에는 황제를 위주로 돌아가게 되죠. 황제가 살기에 가장 부적합한 지역에 궁전을 만들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을까요? 사람이 살기에 부적당한 지역에다 수도를 정한 거를 보면 이 대흥성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바로 주역의 궤에 따라서 이 지역이 황제 수도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미신, 나쁘게 말하면 미신, 좋게 말하면 의례의 상징성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지역에 배치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흥성은 대궁이라고 불리는 대흥궁과 동궁, 액정궁으로 구성이 된 궁성이 있었고, 궁성 남쪽에는 관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사는 궁궐과 관청들을 둘러싼 성벽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성벽을 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지 전체를 둘러싼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을 외성, 외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대흥성은 황제가 거주하는 궁성, 궁성과 관청을 에워싼 황성, 황성과 일반 시가지를 에워싼 외곽성의 삼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 겹의 성벽을 만드는 이런 구조는 수나라에서 처음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북위 수도 평성과 낙양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수나라의 대흥성이 북위 시대 때 도성 건축에서 일정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가운데 왼쪽과 오른쪽에는 이인시와 도회시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수도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큰 시장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나중에 당나라 때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나라 때에는 이 이인시가 서시, 도회시가 동시로 바뀌게 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황성의 가운데에 있는 문에서 외곽성의 남쪽에 있는 문까지 큰 대로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주작대로라는 명칭이 붙여지지 않았는데 당나라 때에는 이 길을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길은 북위 낙양성에서도 동타가라고 해서 이런 길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동남쪽을 보게 되면 곡강이라고 하는 강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지만 큰 연못이 있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용원이라고 하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은 즉위한 지 8년 후였던 588년에 있었던 진 정벌입니다. 모두 51만 8천 명을 동원해서 진을 정벌했다라고 합니다. 582년 즉 수 문제가 즉위한 다음 해에
진 선제가 죽고 아들 숙보가 즉위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진의 마지막 군주인 후주입니다. 후주는 시문에 능하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아 정산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진은 이미 쇠약해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으므로 문제는 이전부터 진을 정복할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위 초에 명장 하약필을 광릉에 주둔하게 하고 한금호는 여강에 주둔하게 하면서 진을 정복할 기회를 엿봤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한금호와 하약필이 나중에 진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 됩니다. 또 고경의 계략을 받아들여 진나라에서 추수할 때 군대를 보내 소란스럽게 해서 추수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끝났을 때 진나라에 군대를 보내 방화해서 저장된 재물을 태워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되자 진나라는 더욱 경제적으로 곤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588년 문제는 진 정벌의 도서를 내려서 둘째 아들 양광에게 육합에서 출발하게 하고 진왕주는 양양에서, 양소는 영암에서 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에 인접한 여러 지역에서도 동시에 출병하게 했습니다. 이 군대의 총사령관은 진왕광이었습니다. 이때 동원한 사병이 51만 8천 명이었는데 이때에 모두 8군데에서 출동했다라고 해서 8로 진격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8이었을까요? 8은 중국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다음해 즉 589년 하약필과 한구모가 차례로 장강을 건넜습니다. 하약필은 경구, 한구모는 고숙을 함락했습니다. 이 경구와 고숙은 건강을 지키는 주요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경구는 건강의 동쪽에 위치했던 지역인데 동진 시대 때부터 북부병, 이전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동진 남조, 특히 동진 유송 시대 때 군대의 주력이었던 북부병들의 주둔지이자 군사 중진이었습니다. 고숙이라고 하는 지역은 주로 동진 시대 찬탈을 계획을 했던 왕돈과 환온 같은 인물들이 주둔했던 지역인데 역시 건강의 서쪽에서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건강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죠. 하약필이 진나라 군대 10만 명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진나라 군대는 정군이 와해되었습니다. 한구모도 건강성의 남쪽으로 진격했는데 이때 진나라 장군인 임충이 배신해서 한구모를 인도해서 건강으로 들어가게 되니 결국 진의 후주를 사로잡게 됩니다. 건강이 함락한 후에 진나라 장군인 주라후와 구법상 등이 강화를 지키고 있어서 상류의 수군은 동쪽으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진왕광은 후주에게 이들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하자 주라후 등은 비로소 항복하였고 각지도 차례로 평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진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국을 재통일한 수 문제는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먼저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균정령과 조용조를 반포합니다. 이는 당나라의 균전제와 조용조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21세 남성을 정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부를 당시 단위로는 일상이라는 단위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뿐만 아니라 결혼한 남녀 부부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에게는 1인당 노전 80무, 영업전 20무, 부인에게는 노전 40무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140무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제시대 때 부인에게 토지 지급하는 규정을 없애게 돼서 나중에는 부부가 성인 남성 즉 정 혹은 남정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바뀌게 되고 이것이 당나라 균전제에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납부하는 세금은 조용조라고 하는데 조 앞에 있는 조는 전조라고 해서 토지세입니다. 속 3석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좁쌀이라고 해서 주로 당시 화북지방에서는 쌀이 거의 재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좁쌀이나 보리와 좀 비슷한 이런 곡식들을 재배했는데 이런 곡식들을 속이라고 부르게 되고 두 번째 뜻은 곡식 중에서 탈곡하지 않은 곡식들을 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모두 가능한데 당시에는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지는 관리들 마음이죠.
그 다음에 조라고 해서 이 조자는 일반적으로 특산물이라고 하는데 비단 2장이나 포 2장 4척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전에 북위 균전제 지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토질에 따라서 뽕나무를 키울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키울 수 없는 지역에서는 마포를 만들죠. 그래서 마포를 납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역을 징수하게 됩니다. 요역은 백성들이 무상으로 공짜로 국가가 요구하는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는 남정이 1년에 20일 정도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일 동안 일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신에 물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을 대역, 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비단 3척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20일 동안 만약에 모두 요역에 동원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비단 6장을 납부해야 되는데 6장 이거는 조용조 뒤에 있는 조가 비단 2장이었음을 보면은 6장이었으면은 이거의 3배니까 상당히 가벼운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의 3배를 더 납부할 바에야 차라리 20일 동안 가서 일하는 게 나았을까요? 관료는 영업전뿐만 아니라 직분전, 공회전을 지급받고 토지 100경까지 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위시대 때처럼 노비에게도 토지를 지급했습니다. 이건 대토지 소유를 가능하게 한 조치였죠. 제가 이전에도 말했듯이 제가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균전제는 모든 백성들한테 균등한 같은 토지의 면적을 나눠주는 좀 나쁘게 말하면 원시 공산주의와 비슷한 그런 토지제도라고 배웠었고 상당수 개설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생산에 담당하는 백성들한테 동일한 토지의 면적을 나눠주려고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규정상. 뭐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배층 관리들한테는 이런 영업종뿐만 아니라 공급에 해당한 다양한 토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100경까지라고 하는데 100경 이하에 있는 수많은 토지를 계속 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평등한 토지 분배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을 건국한 이연이 태원에서 대흥성으로 진격했을 때 이연의 장원 대토지는 대흥성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때의 이연의 종이 장원에 있었던 군대들 노비들로 구성된 군대들을 이끌고 대흥성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장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5가구를 1보, 5보를 1, 2, 4리를 1당으로 만들어서 기층 조직을 감시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삼장 조직은 향리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요역과 세금 징수를 감독하게 하는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 문제가 신경을 쓴 게 호구조사였습니다. 매년 정월 이장과 당장이 호구를 조사합니다. 연령, 인구, 그 다음에 호 이런 것들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 호구조사를 엄격하기 위해서 대생모열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의 외모까지도 그림으로 그렸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안에 있는 사진까지도 부착해가지고 이런 기록과 실제 인물을 대조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호구의 은닉과 연령의 증가까지도 엄격하게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노소로 신고하는 위법행위를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이에 따라서 21세부터 뭐 대략 60세 정도까지 조용조를 비롯한 세금과 요역, 군역을 부과하게 되는데 21세보다 어리거나 60세보다 많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해 가지고 연령까지도 엄격하게 파악을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래 문제는 가나다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당나라와 관련이 된 나법만 읽어보겠습니다. 첨보 14제 11월 범양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거짓으로 밀조를 받들어 양국충을 토벌한다고 말하였다. 군대는 모두 15만이었는데 불려서 20만이라 선전하였으며 매일 60리를 진군해 갔다. 중략 당시 갑작스레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주현에 보관하고 있던 갑옷과 병기는 노후되고 무뎌져 쓸 수 없는 상태였다. 관병은 몽둥이를 들고 싸웠으나 도저히 맞설 수 없었다.
관리들은 성을 버리고 달아나거나 또는 자살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반란군에 사로잡혔다. 4-1 가와 나 반란의 특징을 서술하고 각각 중국 역사상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설명하시오. 예, 이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첨보 14제라고 되어 있는데 첨보는 당현종의 연호입니다. 당현종의 연호 가운데서 개원과 첨보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원지치라고 해서 개원연간은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선종의 시기였던 데 비해서 첨보연간에는 이린보, 양국충 등 간신들이 정치를 잡으면서 정치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15년간에 벌어졌던 안록산의 난입니다. 안록산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키워드는 양국충입니다. 그래서 양국충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정적이었던 안록산이 일으킨 난입니다. 그래서 나 반란의 특징을 서술하고 중국 역사에서 어떤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지 설명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나 반란의 명칭은 안록산의 난이고 안록산의 난은 비록 평정되었지만 안록산의 난 이후 당나라 전기의 기본적인 제도였던 율령과 특히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등의 제도가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게 되었다. 즉 균전제는 장원제, 즉 대토지 소유제로, 조용조는 양세법으로, 부병제는 모병제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서술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 안사의 난, 즉 안록산의 난은 당나라 시대의 전기와 후기의 제도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정근대 중국사를 놓고 보면은 당송변혁기라고 해서 정근대 시대를 크게 둘로 나누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즉 안사의 난 이후 경제 중심이 황하 유역에서 장강 하류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도 장강 하류에 있는 강남 지역이 중국의 경제적 중심지가 되고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문화,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국가의 성격이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소위 재정국가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안사의 난이다라고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5. 가에 들어갈 제도의 명칭을 쓰고 밑줄친 기억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나타난 밑줄친 니은에 해당하는 군사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중략과 신당서라고 하는 글자 빼놓고는 전부 다 한자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자, 분건, 부위, 계호, 충병, 제족, 주사, 20일 입모, 60일 출군, 중략, 개원 6년, 시조 절충, 가, 두 글자가 비었죠. 매 6세 1간, 중략, 천하 구 불용병, 가, 두 글자가 있고 지법 침괴, 번역 갱대 다불이시, 위사 초초 망릭, 지시 익모산, 수기 불능급, 재상 장렬 내청 일체 모사 숙위. 여기서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중략된 문장 혹은 뒤에 있는 문장까지 신당서 병지에서 복원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야 되는데 먼저 키워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책 이름은 신당서라고 했었죠. 신당서는 당나라 시대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대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원 6년이라고 해서 개원이라고 하는 연호가 보이죠. 개원은 당현종의 연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현종 시대의 문제, 그래서 당현종 시대의 군사제도, 여러분들이 개설서나 기타 당나라 시대의 역사를 알고 있다고 하면 현종 시대에 부병제가 파괴되면서 부병제가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다. 즉 부병제가 사실상 모병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힌트가 될 만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문에 해당하는 데에다가 힌트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현종 개원 6년 시조 절충부,
병매 6년 1간이라고 되어 있어 절충부라고 하는 게 힌트입니다. 절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절충부가 부병제의 기본적인 전투단위입니다. 800명에서 12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1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절충부의 병사라고 해서 절충부병, 절충을 떼고 부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종, 무후시, 천하, 구불, 용병,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부병이죠. 부병지법, 침괴. 그래서 부병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위사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어, 위사, 수기라고 하는 말이 핵심어가 되겠죠. 번역, 갱대, 다, 불위시, 위사, 초초, 망릭, 지시, 익모산, 수기, 불능급, 재상, 장열, 내청, 일체, 모사, 수귀. 그 다음에 있는 말이 11년 취, 경조, 포, 동, 기, 화, 부병급, 백정, 이, 익, 이, 노주, 장종병, 공 12만, 호, 장종숙, 위, 세 2번, 명, 상서좌승, 소숭, 여, 주리, 공선지, 명년, 갱호왈, 확기, 우조, 제주, 부마, 궐, 관사, 병보지, 금병, 빈난치, 내급이, 감목마, 연, 자시, 제부사, 익다, 불보, 절충장, 우, 적세, 부득천, 사인, 개치, 위지. 여기 있는 문장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현종 개원 6년 처음으로 조서를 내려 절충부의 병사들을 6년마다 한 번 검열하도록 하였다. 고종과 무후 시대부터 중국에서 오랫동안 전쟁을 하지 않아서 부병의 법이 무너졌고 번역의 교체도 대부분 시기에 맞지 않아서 위사는 점점 도망가 숨었으니 이때 이르러 더욱 줄어들고 흩어져서 수기를 공급할 수 없었다. 재상 장렬은 이에 모두 군사를 모집하여 수기에 충당할 것을 청하였다. 개원 11년 경조부, 포주, 동주, 기주, 화주의 부병과 백정을 취하고 노주의 장종병을 더하여 모두 12만을 장종수기라고 부르고 해마다 2번으로 나누어 상서, 좌승, 소고와 주의 관리들에게 함께 선발하도록 명령하였다. 다음에 다시 확기라고 이름을 바꿨다. 또 여러 주의 절충부에 말이 없으니 관과 개인은 함께 보충하라. 지금 병사들이 빈곤하고 어려움이 많으니 간목의 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조서를 내렸다. 그러나 이때 모든 절충부의 병사들은 나날이 대부분 충원되지 않고 절충부의 장령들도 해마다 여러 해 동안 승진되지 못하니 사인들은 모두 병사들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예, 여기서 노주의 장종병이라고 하는 말은 노주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 현종이 노주별가라고 하는 지방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종이 거느리고 있었던 군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억에 해당하는 말은 부병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부병제도가 파괴되었다라고 해서 가에 해당하는 말은 부병이 되고 기억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부병을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의 조로 나누어서 번갈아 가면서 부병의 임무를 감당하는 거를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게 교대가 돼야 되는데 때때로 교대가 잘 되지 않아서 위사들이 점점점 숨어들게 되고 여기에 들어서 이제 더 흩어지게 된다라고 해서 수기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부병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일체 그래서 재상 장렬이 모두 수기를 충당할 수 있는 군사들을 모집하자라고 하는데 이 군사제도의 명칭이 약간 좀 모호합니다. 답이 여러 학원에 있는 강사들이 제시하는 답도 전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답은 모병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쓰는 게 간단해서 그래서 모병제 군사제도는 모병제라고 쓰는 게 모범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수기를 모집한 다음에 이 군사를 장종수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또 적당한 답이 사료를 보게 되면 장종수기라고 하는 말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답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종수기
사료상으로 보면 장종숙이, 문맥상으로 부병제를 대체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모병제, 두 가지 모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병제는 원래 당 전반기에 있었던 제도로서 병농일체 군사제도였습니다.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 훈련을 한 다음에 전투에 투입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개원 11년 장종숙이 12만 명을 모집하게 되고 다음 해인 개원 12년 즉 724년 명칭을 화기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725년에는 화기를 12위, 12위는 부병의 기본 부대인 절충부를 한 30개에서 50개, 60개 정도를 거느리는 부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12위에 예속시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병농일치의 부병이 아닌, 그래서 모병을 했던 이 군대를 당나라 군대 핵심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8제 절충부에 발급했던 어서 발급을 중지했다라고 하는데, 이 어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병부라고 해서 황제가 군대를 동원할 때 미리 군대의 지휘관에게 물고기 모양의 부적을 둘로 나누어서 반을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줘서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 모양의 부분과 장교가 가지고 있는 걸 맞춰보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황제 옥새가 찍힌 군사명령 발동명령서와 함께 이 옥새를 맞춰보는 거죠. 당나라 이전에는 동호부라고 불렀습니다. 호랑이 모양으로 새긴 병부였는데 당나라를 세웠던 이연의 할아버지 이름이 이호여서 호랑이 호자여서 피휘를 하는 김에 호랑이 모양이 아닌 물고기 모양으로 바꾸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서 발급을 중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절충부가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동원되는 군사가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절충부의 군사동원 명령을 내리지 않으니까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첨보 말년에는 절충부의 군사 무기 식량과 관련된 행정을 완전히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군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밖에 부가금군이라고 해서 장안의 북쪽 지역에 있던 금군이 있었습니다. 좌우 우림이, 좌우 용무이, 좌우 신책군 등이 있었는데 수도를 경비했었습니다. 이 군대는 당태종 때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비기라고 불렀고 이후에 백기, 천기, 만기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당나라의 부병제는 사실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의견이 엇갈립니다. 좀 복잡한데 여기 나오는 부가금군이 중국 학자들의 여러 책과 논문을 보면은 부가금군이 황제 개인의 사병 역할을 하고 위에 보면은 12위라고 되어 있었죠. 좌위, 우위, 좌무위, 우무위 등 12개의 위인데 이 위가 국가의 군대라고 합니다. 사실 어차피 둘 다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황제의 사병과 국가의 군대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긴 하는데 황제가 직접 동원할 수 있는 게 부가금군, 그렇지 않은 게 2위라고 해서 구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부병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병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른데 부병이라고 하는 게 원래 부에 있는 병사들을 부병이라고 합니다. 이 부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도독부, 장군부처럼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부를 부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부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검색을 해보면은 기원은 훨씬 오래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진남조의 북부병과 서부병이라고 하는데 그때 북부병, 서부병도 부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부병제라고 하는 단어는 서위북주 시대 때부터 수당 시대 때까지의 군사제도를 부병제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서위북주 시대 부병제를 전기부병제, 수당의 부병제를 후기부병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각 시대의 부병제가 어떻게 바뀌었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기부병제와 후기부병제, 즉 서위북주 시대 부병제와 수당 시대의 부병제의 가장 큰 특징은 서위북주 시대 부병제는 병농 분리의 군사 조직, 그래서 따로 병적, 군적에 편성이 되었고 일반 농민들과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인 부대를 만들어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게
서희 북주 부병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수당의 부병제는 수문제 시대 때 농민들에게 평상시에 농사를 짓도록 하다가 농한기에 군사훈련을 시키고 전쟁에 투입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병농일체 군사제도입니다. 그리고 정기부병제는 서희 북주 무제 이전 시대와 북주 무제 이후 시대로 나뉘게 되는데, 원래 서희 북주 시대의 부병은 대부분 선비를 비롯한 이민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천진 출신의 군인들로 대부분 충당이 돼 있었는데, 무제 시대 때는 여기에 사료용어는 화인, 즉 한인, 한족, 혈통상 중국인들을 군대에 많이 편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선비를 비롯한 이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군대가 호한, 즉 이민족과, 이게 선비라고 부르는 게 낫겠네요. 선비와 한족, 혈통상 중국인들이 거의 반수에 가깝게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비를 비롯한 이민족 수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 거의 1대1에 가까운 정도로 종족의 비율이 맞춰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주무제가 실시한 대표적인 정책이, 그리고 이 부병의 명칭을 시관으로 불립니다. 시는 모실 시자, 관은 관. 모시는 관리라고 하는 뜻인데 누구를 모실까요? 황제를 모시는 관리. 정확히 말하면 황제를 모시는 무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전에 있는 서희 북주의 부병은 6명 혹은 8명의 주국대장군, 원래는 8주국이었는데 실제로는 6명의 주국대장군이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국대장군과 그 밑에 있는 대장군 등 여러 고급 무장들의 사병 역할을 했는데, 이때 북주무제가 시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꾸게 되면서 황제를 모시는 군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이때는 황제의 친위부대, 직할부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군벌들의 사병에서 이때는 황제의 군대 또는 국가의 군대가 됩니다. 이는 그 이후 수당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당 부병제의 특징은 수문제 시대 때 병농 분리해서 병농일체 군사제도로 바꿨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북주 무제 시대 이후에 사병이 아닌 황제의 군대 또는 국가의 군대로 바꿨다라고 하는 점이 수나라와 당나라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수대 부병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제는 진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군적을 없애고 군인들을 주현에 속하게 합니다. 주현에 속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현에 있는 일반 백성들의 호적에 편입시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농민처럼 생산에 종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병농일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서위 북주 부병제와 수당 부병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서위 북주 부병제는 일반 백성들과 분리가 돼서 군적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에 종사하는 거죠. 물론 군사훈련에 종사하면서 일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군사훈련만 해서 전쟁에 대비하거나 혹은 지방의 여러 지역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수대 부병제부터 이들이 평상시에는 농민처럼 생산에 종사하다가 농한기에 훈련을 받게 되고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참전하거나 혹은 번상이라고 해서 수도에 가서 수도를 지키는 일, 방각이라고 해서 변경을 지키는 일, 이런 일에 종사하도록 하게 되는 병농분리에서 병농일치로 바뀌게 되는 게 서위북주의 부병제와 수당부병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부병제는 가장 큰 군사 단위가 위이고 위 밑에는 부가 있었습니다. 전체 12위, 좌우 이귀, 좌우 효기위, 좌우 무위, 좌우 후위, 좌우 어위, 좌우 군위가 있었고 12위에 장군을 두고 부에는 낭장과 부낭장을 두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행군 원수가 총사령관이 되고 행군 총관이 각 독립부대의 사령관이 되어서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이 끝나면 병권을 조정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군사들은 윤번으로 수도를 경비하고 유사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전쟁 후 군대는 해산되고 병권은 조정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정 입장에서는 몇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부대의 지휘권을 평상시에도 주는 게 아니라 전쟁 등 비상시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장군들이 군사를 장악한 다음에 딴맘, 즉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 군사들이 평소에는 생산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줄 봉급을 안 줘도 되죠.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제도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전쟁 시에 군사들을 소집한다. 이게 조선시대 전기에 있었던 군사 조직입니다. 조선시대 제도는 당나라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베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부병제에 해당하는 제도가 조선시대에 도입이 됐는데 임진왜란 때 왜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대부분 오지 않아서 모인 군사들이 적어서 결국은 신립장군이 패하게 됐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당 전반기 군사제도의 핵심은 부병제입니다. 부병제는 사실 일본 학자들이 부병제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게 되면서 많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데 원래 부병이라고 하는 거는 부에 두어진 병, 즉 군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대 때부터 중국의 관제에서 이 부자가 들어가면 주로 고관들이죠. 별도로 자기가 벽소권, 즉 자기가 사실상 임명권을 가진 관리도를 두게 됩니다. 관리뿐만 아니라 군사도를 두게 되는데 물론 형식적으로 황제의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만 자치적으로 이런 관리도를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다가 원래 이 부는 승상부 하나밖에 없다가 나중에는 어사대부에도 부가 생기게 되고 후한시대 때는 삼공, 즉 태위, 사도, 사공이 두어지게 되면서 삼공 혹은 가끔가다 태부 등 이런 몇 개 관직에 두어지게 돼요. 그리고 외척이 주로 담당하는 대장군, 표기장군, 거기장군 등 장군에도 이 부가 두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무관들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분열의 시기에 무관들의 사령부도 이 부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중앙과 지방에 있었던 여러 부에 속한 병사들을 부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도 이 부병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학자들이 이 가운데서 서위, 북주, 수당에 나오는 부병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병제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병제의 개념이 혼란스러워지게 돼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의 부병제는 수나라, 당나라의 군사제도를 부병제라고 할 수가 있고 서위 북주 시대 때 부병제는 수당 시대의 부병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서위 북주 시대의 부병제는 병농 분리의 군사제도였습니다. 원래는 무천진 등 출신의 이민족, 선비 등 이민족과 일부 소수 호화된 한인들로 구성이 된 군대였었죠. 그러다가 북주 무제시대 때 군인들 숫자가 적어지게 되자 관중 지역에 있었던 한인들, 즉 중국인들도 병원으로 포섭하게 되면서 당시 기록을 보면 호한이 각각 절반에 해당하게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선비이든 이민족이건 한족이건 상관없이 병적에서 분리가 돼서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군인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나라 때 부병제는 이들이 병적에 속하지 않고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농한기에 훈련을 하는 농병일치, 병농일치의 군사조직이 돼요. 그래서 서위북주의 부병제와 수당시대 부병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병제의 가장 중요한 군사단위는 절충부입니다. 이 절충부는 부병의 전투 단위인데 1000명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절충부가 등급에 따라서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뉘게 되는데 한때 상부는 1400명, 중부는 1200명, 하부는 800명이었으나 나중에 200명씩 줄여서 상부는 1200명, 중부는 1000명, 하부는 800명으로 고정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당대 기록을 보게 되면 절충부의 명칭은 많이 등장하는데 각각의 절충부가 상부인지 중부인지 하부인지 표기를 해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사 연구자들은 뭉뚱그려가지고 중부가 1000명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절충부가 634개가 있으면은 대충 총 절충부에 속한 군사 숫자가 63만여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종 때 60만 명 이상
존재하게 됩니다. 절충부의 장관은 절충도위 1명을 두고 차관에는 좌과의도위와 우과의도위 1명씩 존재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당나라 때 절충부의 분포도입니다. 이 절충부 분포도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3부, 즉 장안, 낙양, 태원 이 세 군데를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나오는 점 하나가 절충부 1개입니다. 이 절충부가 위치한 지역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수도인 장안과 제2수도 낙양, 그 다음에 제3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당나라의 발상지인 태원, 이 세 군데를 잇는 삼각형 지역에 절충부의 대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삼각형 안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었고, 장안 주변에는 5분의 2, 즉 40%가 이 지역에 밀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유심히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게 절충부가 위치한 지역이 균질하지 않고 3부, 즉 장안, 낙양, 태원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특히 장안 주변의 북쪽에 있는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 절충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왜 절충부가 균질하게 분포하지 않고 어떤 곳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없는 지역이 왜 이렇게 많은가? 지금까지 학자들은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지는 군사, 토지, 경제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국가가 토지를 주는 대가로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과 요역을 부담하고 부병제에 편입이 되어서 군역을 담당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군역을 담당해야 되는데 절충부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은 이를 알 수 있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학설은 농민들이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조용조와 요역을 부담하고 농한기에 징집돼서 군사훈련을 한 후 전쟁에 투입이 됐다라고 해서 당대 농민을 균전농민이라고 하는데, 균전농민의 부담이 중국 역대에서 가장 무거웠고 살기 힘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세금 가운데에서 조용조에 해당하는 용이 자기가 만약에 요역, 즉 국가에서 행하는 노동력 징발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 비단이나 여러 가지 물자로 대신 내게 합니다. 이를 대역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앙정부가 시키는 요역과 지방정부가 징발하는 자료를 합치게 되면 60일 정도인데, 만약에 조, 용조 이 세 가지를 그 토지세인 조와 특산물인 조, 그래서 조를 만약에 노동력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조용조의 합계가 150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0일은 부병제에 동원된 사람들이, 부병제가 평소에 하는 게 수도로 번상, 즉 수도로 가서, 물론 수도뿐만 아니라 제2수도, 낙양, 태원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궁전과 도시를 지키게 되는데, 원래는 한 달 동안 복무합니다만 자기 집까지 가는데도 가까우면 한 달 미만, 길면은 두세 달이 걸리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150일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부병제에 편성이 됐던 부병이 조용조라고 하는 조세와 요역 부담을 면제받게 됐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병제를 담당하는 부병제에 편입된 농민들은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과 노동력 징발을 하지 않고 군역에만 종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충부가 한 곳에만 편중이 돼 있고 없는 지역이 많다라고 하는 의문이 해소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소수 학설이고 지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수 학설은 이 부병이 세금도 내고 군역도 담당하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존재라고 합니다. 16위에는 상장군 1명, 대장군 1명, 장군 2명을 두었습니다. 좌우위는 60개 절충부를 관할하고 나머지 위는 40개, 50개 정도의 절충부를 관장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병농일치의 군사제도로서 부병은 평소에 농업에 종사하며 무예를 익히고 가을에 절충도위의 통솔하에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정부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종 무축천 시대 이후 부병제가 점차 파괴되기 시작해서 현종 때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부병의 지위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군대 갔다 온 학생들도 있는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투훈련뿐만 아니라 각종 전투와 관련 없는 일을 많이 하죠. 얼마 전에 박찬주 대장인지 하는 그 똥별 새끼가 사당장 단번병들한테 뭐 김치 담그는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안 청소, 요리 일도 시켰다라고 하는데 사당장 뿐이겠습니까? 밑에 있는 연대장, 중대장, 소대장 이런 사람들도 그런 일을 시키게 되는데 이것처럼 이 군인들이 사적인 일에 동원됩니다. 그래서 요역에 동원이 되어서 성벽을 쌓거나 뚝을 쌓거나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고관들의 개인적인 사역, 고관들의 집을 짓는다든지 호위를 맡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신성한 병역이 아니라 기피 대상이 되는 거죠. 노비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면서 사람들이 부병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력이 하락하게 되는데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군사훈련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당나라 때 정복이 됐던 돌궐, 설현타, 철륵 혹은 고구려 백제 등 유목민 혹은 고구려 백제 사람들로 대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규정을 보면은 부병제에 편입이 됐던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나 커요. 통솔에 따르면 이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고 1년에 한 번 혹은 그 이상이겠죠. 번상이라고 해서 수도와 제2수도 낙양 등지를 왕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왕복하는데 2달, 3달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농번기에 걸리게 되면 그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 자체가 너무나 커요. 아까 군기시정 등 여러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은 부병제에 있는 농민들이 세금을 전부 다 내고 부병의 역할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모두 1년에 300일에 가까운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뜯기게 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1년을 360일로 본다라고 하면은 360일에 벌 수 있는 소득 중에서 300일에 해당하는 임금, 소득을 국가에 직접 물자로 납부하거나 몸으로 때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너무 심해지게 됐던 것도 부병제가 무너지게 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를 시종 괴롭혔던 토번, 지금 티벳 지역에 있었던 국가인데 이 토번이 당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하필이면 당나라 수도 장안이 토번과의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토번 애들이 침입을 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가 없어서 이 토번과의 국경지대에 군대를 대거 배치하게 되는데 이들이 부병의 역할 중에서 방각이라고 해서 변경 지역에 가서 주둔하는 3년 정도 주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뿐만 아니라 토번의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예 이들을 그 지역에다가 장기적으로 주둔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병제가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중국의 4대가 중에 한 사람인 진인각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 11년 즉 723년에 장종숙이 12만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원 12년 즉 724년에는 확기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개원 14년에는 확기를 12위에 예속시키게 됩니다. 이어서 첨보 8제 즉 749년에는 절충부에 발급했던 어서 발급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라고 이 어서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대 때 호부, 동호부, 병부라고 했던 건데 황제가 해당 지휘관에게 군대를 출동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서를 출동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출동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절충부가 더 이상 군대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보 말년에는 절충부의 군사, 무기, 식량과 관련된 행정을 아예 방기해버립니다. 아마도 군사와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현종연간에는 사실상 부병제가 명칭만 남게 되고 모병을 통해서 군대를 확충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그 전에 이미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 부가금군으로 좌우 우림이, 좌우 용무군, 좌우 신책군이 있었습니다. 수도를 경비하는 역할을 했었고 이들은 당태종 때 비기, 백기, 천기, 만기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번장과 번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장과 번병에 들어가는 번자는 이민족을 지칭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나라에 복속했던 이민족을 지칭하는데 당나라에 복속했던 돌궐, 철륵, 설현타, 토요콘 등등 유목민 부족의 우두머리와 부족 성원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정복했던 유목국가와 고구려 백제의 이런 우두머리들을 장군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을 군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번장과 번병이라고 불립니다. 당대 번병은 병목 합일의 불악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없으면 유목민 불악에서 생업, 즉 목축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발생하면 종군했습니다. 당대 번병은 개인적으로 군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불악병의 신분이었습니다. 번병은 형식적으로 군, 성, 진, 수착 등 군진 조직에 속해 있었지만 여전히 불악 조직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주로 절충부를 중심으로 한 한병과 이 유목민 부대가 함께 출동하게 되는데 절충부의 한병은 한장, 즉 한나라 한족 혹은 당나라 무장이, 번병은 번장이 통솔을 했습니다. 예컨대 영위 2년 소정방이 번한병을 이끌고 서돌궐을 원정했을 때 소정방은 한쪽 기병과 보병을 통솔했고 아사나 미사 돌궐린이죠. 이 사람이 돌궐 등 번병을 통솔했었습니다. 현종시기 절도사가 설치됩니다.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토번과 중앙아시아 지역, 북방에 있었던 거란, 해 등 유목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변경에 상주하는 무장을 두게 되는데 이들을 절도사라고 합니다. 원래 절도사라고 하는 말은 절월은 황제가 무장한테 군사 지휘권을 상징하는 도끼를 하사하게 되는데 이를 절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월을 가진 도독을 절도사라고 불렀는데 개원연간에는 지방에 상주하는 10개 병진을 설치하게 되고 48만 6,900명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당시의 수도 방위부대는 10만 명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중앙의 군사가 10만, 지방의 군사가 모두 48만. 그래서 지방의 군사가 많았기 때문에 알록산 같은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6번 미추친 기억사건의 명칭과 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2가지를 쓰고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된 정치적 패단 1가지를 쓰시오. 5점 2016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숙종 시기에 기억 천하의 대란이 평정되고 군신이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그 뒤 반란에 동조하였던 장수들에게도 화북 동부의 땅을 쪼개어 나누어 줌으로써 화근을 키우게 되었다. 그들은 조정에 조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멋대로 관리를 임용하고 부세를 거두었으며 모병의 방식으로 충당한 군대를 거느렸다. 당시에 이처럼 독립된 가들은 반측지지라 불렸는데 주로 화북 동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반면에 당조에 순응하는 가들은 순지라고 불렸는데 주로 화중 강남 지역에 위치하였다. 당조는 반측지지를 통치체제 니은 통치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천하의 대란. 당나라 시대에 있었던 반란은 크게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안사의 난, 또 하나는 당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했던 황소의 난입니다.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숙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바로 현종 다음에 있는 황제입니다. 그래서 현종 때 일어났던 안사의 난이 바로 다음 황제였던 숙종 시대에 평정됩니다.
이게 일단은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숙종 시대에 평정됐다라고 하는 반란이 그 전에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여기서 힌트가 될 수 있는 말은 반측지지, 순지라고 하는 말인데, 반측지지, 순지는 모두 절도사, 안사의 난 이후에 내지에 주둔했던 절도사와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을 번진이라고 부르겠는데, 이런 군사들이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던 현상을 반측지지, 그렇지 않은 지역을 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도사 번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기억에 해당하는 천하의 대란이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안사의 난이고, 니은은 통치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아마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저자인 것 같은데,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라는 책의 180쪽에서 181쪽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반독립적으로 각지에서 할거하고 있던 번진들을 다시 당의 통치체제 내로 끌어들이려는 노력, 즉 순지화가 두 차례에 걸쳐서 전개되었다. 1차는 덕종 시기에 행해졌는데 반측지지의 연합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2차는 헌종 때 두 차례에 걸친 위협과 토벌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이를 당시의 연호를 따서 원화중흥이라고 부르는데, 당조가 번진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재정적인 기반을 갖고 중앙의 금군인 신체군을 적극적으로 강화 육성한 결과였다. 신체군은 황제 개인의 군대라는 성격을 띠며 주로 환관이 통솔했다. 그 결과 절도사의 번진 병력 통제권을 부분적으로 중앙으로 회수했고 재정권도 회수했다. 이로써 절도사의 기반은 약화되었으며 환관이 절도사 휘하의 군대를 감찰하기 위해 설치된 감군으로 파견되어 절도사를 감독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지화의 과정은 어디까지나 무력에 기반한 것이었고, 그 무력의 원천은 강회 강남 지방의 경제력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풍부한 생산력과 이를 수도로 운반할 수 있는 운하는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진 당조의 생명선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 있는 문장대로 하게 되면은 정답은, 당 조정이 했던 정책은 양세법 실시와 조운 혹은 염철전매 제도 등을 통해서 우월한 재정적인 기반을 확충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의 금군, 즉 황제의 친위 부대인 신체군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강화했다. 이 두 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치적인 패단 한 가지는, 환관이 신체군을 장악하게 되면서 환관이 사실상 이 군대를 무기로 해서 정치에까지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 후반기에는 환관이 황제들을 옹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황제가 황태자를 책봉하더라도 그 황태자가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명, 즉 헌종과 경종을 살해하기까지도 했었죠. 그래서 폐해는 환관의 군사력 장악과 정권농단입니다. 정치적 패단이 환관의 군사력 장악과 정권농단 혹은 환관의 전횡. 12. 다음은 당 덕종 때인 780년 양념이 양세법 시행을 청하면서 제안한 네 가지 새로운 세법 원칙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점. 2004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괄호 양념, 내청작 양세법, 왈, 범, 백역지비 일전지렴, 선탁 기수이 부어인, 양출 이제입, 가 호무 주객이 현거 위부, 임무 정중이 빈부 위차. 12-1 가는 호는 주호와 객호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호를 세역징수 대상으로 장부에 올린다로 번역된다. 이 같은 세역징수 원칙으로 개정되기 전에 세법 원칙을 30자 이내로 답하고, 새로운 세법으로 개정된 것은 어떤 사건으로 어떤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인지 쓰시오. 여기서 주호와 객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주호는 토착인 출신으로 해서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고향에 호적을 등록한 사람을 주호라고 합니다. 객호는 자기 고향에서 이탈해서 다른 지방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객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세역 징수 원칙으로 개정되기 전에 세법 원칙을 30자 이내로 답하라.
양세법은 토착인이건 다른 지역에선 외지인이건 간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호적을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호는 주호와 개호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호를 세역 징수 대상으로 장부에 올린다로 번역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개정되기 원 이전의 세법 원칙은 바로 이 문장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에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호 개호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호를 장부 즉 호적에 올린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주호와 개호를 구분하고 현재 거주하지 않은 호를 장부에 올리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부정을 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세법의 원칙은 주로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지역에 호적을 등록하게 되면은 이 호적을 바탕으로 세금을 징수한다라고 하는 게 세법 원칙입니다. 이를 이 시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명나라 시대에는 이런 원칙을 원적주의 혹은 원적지 발환주의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호적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탈해서 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게 되면은 가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호적에서 이탈을 했는데 현재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한 사실을 알지만 나라고 하는 지역에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적지 발환주의, 원적주의라고 합니다. 답은 원래 토착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거주하는 주호라고 하는 호적에 등록된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사건은 안사의 난 이후 전란이 발생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호적 대장이 전란으로 소실되거나 혹은 사람들이 이동했는데 이런 이동 현상을 반영을 한 호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주했던 지역에서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외지인들은 자기 고향에서만 호적에 등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규정으로는 호구 파악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개정 원인을 요약하면 안사에 난 이후 전란으로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원적주의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새로 살게 된 지역에서 호적에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12-2 나는 사람을 정남과 중남을 구분하지 않고 빈부로서 차등을 둔다로 번역된다. 이같이 개정되기 전에 세법 원칙을 30자 이내로 쓰시오. 이는 안사에 난 이후 실시됐던 양세법, 그러면 당 전반기에 있는 세금 제도는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 제도이죠. 그래서 조용조와 양세법의 조세 부과의 원칙을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조용조라고 하는 세법은 즉 성인 남성들에게 세금, 조용조, 즉 전조와 특산물, 그리고 요역을 부과하는 제도를 조용조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성인 남성 1인당 일정한 액수의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과 요역을 부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세법 원칙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용조와 아울러서 양세법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세법 사료의 원문과 번역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적어도 원문을 암기를 못하시더라도 번역문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차례 정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료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다음에 양세법의 특징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세법은 양자는 둘 양자입니다.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양세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호세와 지세를 세수로 해서 여름과 가을 두 시기에 나눠서 징수하는 원칙입니다. 양세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정은 양출제입입니다. 지출을 헤아려서 수입을 결정한다. 지출할 경비에 따라서 세입을 정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정부는 대략 14년 즉 779년 각지에서 보고한 재정수입과 중앙재정지출의 실제 액수를 근거로 총 예산을 세우고 다시 그 예산에 근거해서 각 주현에 배정할 액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거주지 등록의 원칙. 전국의 백성을 주호와 객호로 나누지 않고 현재 거주한 지역의 호적을 등기합니다. 정남, 중남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토지와 재산의 다과에 따라 납세의 등급을 정합니다. 고정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행상도 소재 지역의 주현에 등재하고 30분의 1의 자산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이 시대의 용어도 아니고 당대 논문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논문들을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명나라 시대의 용어입니다. 원적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역대의 호적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주현의 호적을 등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호적에 등록된 지역에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고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 협향, 즉 토지가 적은 지역에서 관향, 토지가 많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혹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3인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런 예가 아니면은 자기 호적이 등록이 된 대부분 고향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즉 호적지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규칙상 그 사람, 도망간 사람, 호적에서 벗어난 사람의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세금과 요역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원칙을 원적주의 혹은 원적지 발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을 망명이라고 하는데 도망가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망명이랑 좀 원래 다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잡아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원칙적으로는 원적주의에 따라서 일단 고향을 이탈한 사람들 같은 경우 호적이 여전히 A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 도망가서 현재 살고 있는 B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호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불법적으로 B 지역의 지방관들이 이들로부터 세금을 거둔 다음에 호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삥땅 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타지인들 혹은 자기 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호적을 파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이 지역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을 거둘 수 없고 호적에 없지만 B라고 하는 지역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원래 이런 거는 대규모 전란이 발생하거나 자연재해 등 커다란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경우 이런 예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고 되도록이면 유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게 하는 제도를 취하게 돼요. 이게 모든 왕조의 기본적인 정책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원적주의를 포기하고 그래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다시 그 호적을 만들어서 등록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거를 부적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호 개코라고 하는데 주호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호적에 등재돼 있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주호라고 하고 개코는 호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개코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거주한 지역에 호적을 등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호적이 있더라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파악을 해서 30분의 1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 30분의 1이 소득세인지 자산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자산세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이런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중국 역사에서 제가 중국 역사를 모두 아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외지인들, 자기 본적을 떠난 사람들이 현 거주지역에 호적에 등재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조치가 적어도 한 3번, 최소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동진 남조 시기에 교주군현이라고 해서 강남 지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을 따로 자기의 원래 본적지는 화북지방이지만 그 본적지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호적을 따로 두게 돼서 세금 면제를 했던 있었죠. 이거를 백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적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을 정식으로 현재 거주지의 호적으로 등재하게 되면서 이들로부터 조세와 요역, 군역을 진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토단이라고 해요.
이 토단이라고 하는 게 기록에 나온 첫 번째, 거의 첫 번째의 이 부적주의, 실제 거주주에 등록해서 호적에 등록해서 세금과 요역을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당 후반기의 양세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명나라 시대 때 명중기 이후에 이갑제가 이완이 되고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주한 지역에 새로 이주한 외지인들이 많아지게 되자 이들을 이제 거주시키는 거죠. 현재 호적에 등록하게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도 명초에 원적주의, 원적지 발안주의를 택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적주의 원칙을 택하게 됩니다. 그 밖에 사료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방관들 같은 경우는 유민들을 자기 지역에서 이제 촌압하는 정책을 했다라고 하는 거로 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규정이 없다 뿐이지 그 이외에도 그 이전에도 이런 그 부적지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명시적인 게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의 특징은 전액전납이라고 해서 세금을 동전으로 납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전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동전 대신에 현물, 즉 곡물이나 비단, 마포 같은 직물류 등으로 납부하는 것, 이를 절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다른 물자로 내는 것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돈으로 내는 게 편하지 않냐라고 할 텐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화폐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을 때 쌀 한 말, 두 말, 보리 한 말 이런 식으로 받지 않죠. 돈으로 받죠. 물론 이 돈도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통장에 꽂아주거나 혹은 카드, 설마 부모님이 카드를 주시는 부모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화폐를 사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월급 자체도 월급이나 각종 대가를 돈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정의대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자는 곡물입니다. 쌀, 보리, 밀, 좁쌀 혹은 채소, 과일, 차 이런 것들인데 주로 이제 곡물들을 생산하게 되면은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면은 편한데 세금을 쌀 몇 말, 보리 몇 말, 밀 몇 가마 이런 식으로 거두면 편한데 이거를 다른 물자로 대신 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기 위한 주곡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주곡을 팔려고 하면 팔려고 하는 공급량이 늘어나고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원래 시세 가격보다도 더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폐 경제가 도입이 되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봐요. 재산상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는 정책입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에 동전 100문이었다 있던 시절이 있고 120문이 있던 시절이 있고 140문이 시대가 있죠. 그래서 교환 비율,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 액수는 동전으로 치면은 변화가 없지만 자기가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동전으로 납부하는 제도의 가장 큰 조항입니다. 독소 조항이죠. 그리고 토지의 면적에 부과하는 전무세는 양세법 발표하기 전 해인 779년에 토지 면적, 중앙정부에 보고된 동토 면적을 표준으로 해서 균등하게 징수했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세의 단일화.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안사에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세금이 있었을 텐데 앞에서 살펴본 세금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죠? 조용조, 호세, 지세가 있었고 요역과 자묘, 세격, 군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이외에도 나중에 더 많이 생기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폐합을 해서 세금을 하나로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게 조세 단일화. 이게 제대로 지켜졌으면은 좋은데 당 후반기의 조세 제도에 대한 논문들이나 책을 보게 되면은 물론 양세법 이외에도 양세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세금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이회징수. 징세 시기를 가을과 여름과 가을로 나누게 됩니다. 하세는 6월을 넘지 않고 추세는 11월을 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왜 두 번 징수할까요? 그리고 그전에는 왜 한 번 징수했을까요?
그 전에는 어떤 곡물이건 간에 좁쌀이건 쌀이건 보리건 밀이건 간에 한 가지 작물들을 재배한 다음에 세금을 걷었었는데 아마 이때부터는 1년 이모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품종을 1년에 두 번 재배하는 걸 이모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주로 쌀과 좁쌀을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 재배하고 그 다음에 밀이나 보리를 파종을 해서 다음에 봄 정도에 수확을 하는 혹은 여름 정도에 수확을 하는 이모작이 확대가 되었을 겁니다. 어떤 개설서를 보게 되면은 이미 당나라 시대 때 2년 3모작, 2년에 걸쳐서 3번 수확하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와 밀이 빠르면 봄, 늦으면 여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추게 되면은 보리나 밀을 심고 그 다음에 벼나 좁쌀 같은 수수, 뭐 수량, 뭐 기장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작물을 재배하면은 1년에 두 번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만 그랬을까? 이전에 있는 사료들을 보면은 특히 삼국시대에 있는 자료들을 보더라도 이미 조조가 동군태수로 활동했을 때 보리를 재배하고 뭐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런 기록들은 촉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 전에는 이런 주곡이었던 좁쌀이나 쌀, 수수, 기장, 작물들 하나만 세금으로 징수하고 보리 징수는 아마 그냥 눈 감아주고 너희들의 개인적인 수입으로 해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은 그것이 아니라 재배하는 작물들 모두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거두게 됩니다. 농민 입장에서 말하면은 각종 세금이 통폐합이 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전에는 세금을 안 냈던 보리나 밀 같은 거를 이제 세금으로 낸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조용조 세법에서 세금 부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남, 중남이라고 해서 즉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 남성당 조용조라고 하는 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세법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호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조라고 하는 세법은 재산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예를 들면 토지세 같은 경우는 2석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 액수만 납부를 하면 되는 대신에 여기서는 자산에 따라서 혹은 소득에 따라서 세금 등급을 나누게 되고 이 등급에 따라서 세금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큰 특징이죠. 그래서 양세법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용조와 각종 가연잡세를 합쳐서 간편한 통일세제를 확립했다. 국가 수입이 증가했다. 관리들의 가렴 주구가 없어졌다.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생산의 회복과 발전에 유리했다. 두 번째, 재산과 토지를 기준으로 호등을 정하여 빈곤한 농민에게 세금이 집중하던 불합리한 현상이 심화되고 납세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세금을 보다 공평하게 만들어서 있는 사람들한테 더 거두고 없는 사람들한테 덜 거뒀다라고 하는데 과연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그랬을지 적어도 유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결과는 부담이 관리나 토호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전가되는 게 중국과 중국의 제대로 이어받은 고려, 조선, 우리나라에서도 있던 현상입니다. 세 번째, 정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한 여격 위주의 부세 제도가 토지 실물을 위주로 한 부세 제도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당후기 대토지 소유제와 상품 경제의 발전을 반영했다. 이건 자산에 따라서 세금을 매긴다.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생산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라. 그리고 세금을 동전으로 징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상품 경제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 재정 수입 확대에 기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1, 2, 3, 4번은 원칙적인 내용이고 사실 변칙적인 내용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세법에서는 앞에서 말한 6가지 혹은 7가지 규정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요새 최근에 임용고사 문제 추세가 괄호치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조용조나 양세법에다가 빨간색 혹은 파란 색깔로 칠해 놨는데 이 양세법 사료를 원문 혹은 번역문으로 제시하더라도
양세법에 있는 6가지 혹은 7가지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신다라고 하면 당황하지 않고 실마리를 찾아서 충분히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 기역에 들어갈 황제와 디귿에 들어갈 인물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미출친 니은과 리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하여 두 법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4점 2020년 문제입니다. 자치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제후기는 촉으로 피난간 기역에게 심각한 군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강회 지역에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상주하여 강회조용사에 등용되었다. 지덕 연간 초에 나라 재정이 부족해서 그는 새로운 황제로부터 여러 도의 각 염을 담당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는 소금 전매법을 실시하여 전국 곳곳의 해염, 지염, 정염 등을 관장하였고 그 이익을 군대 비용에 충당하였다. 그 뒤 제후기를 대신하여 염정을 담당하게 된 디귿은는 관리가 많으면 백성들은 혼란스러워진다라고 생각하여 새로운 소금전매법을 실행하였다. 그는 회남, 양절, 연해지역 등 여러 지역의 소금전매를 통해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 대략 연간 말에 부세 수입이 모두 1200만 관이었는데 그 가운데 소금 전매를 통한 수익이 절반을 넘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한 문제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었고 그래서 최소 3명의 학생들이 저 때문에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해서 전화를 하거나 고맙다는 문자, 카톡을 남기기도 했었죠. 이 문제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데 먼저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건데 먼저 힌트가 되는 거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당나라 정치사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나라 황제들 중에서 촉으로 피난한 황제는 2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현종이고 안사의 난 때 촉으로 피난 갔었죠. 그리고 두 번째 황제는 황소의 난 때 촉으로 피난을 갔던 희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덕이라고 하는 연호는 숙종의 연호입니다. 그래서 숙종 이전의 황제를 찾는 문제인데 그래서 답은 현종입니다. 기억이 현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촉으로 피난한 황제는 당나라 황제는 둘밖에 없다. 당현종과 당희종이다. 그 다음에 제후기가 소금 전매법을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제후기가 실시했던 소금 전매법은 정부가 소금 생산과 판매를 경영하고 소금 가격을 확정한 다음에 판매까지 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한 말당 10문의 생산 원가에 100문의 소비세를 붙여서 110문에 팔았다라고 합니다. 약 10배에 되는 이익을 붙여서 파는 방법이었죠. 그랬는데 이 대신에 제후기를 대신에 염정을 담당하게 된 사람은 유안입니다. 제후기와 함께 유안은 당 후반기에 재정정책으로서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새로운 소금 전매 방법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제후기가 실시했던 정책에서 유출을 해서 쓰면 돼요. 본문에서 읽어보시면은 소금 전매법을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소금 전매는 대충 재우기의 소금 전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더라도 유출할 수 있죠. 한대 염철 전매 제도처럼 정부가 생산과 판매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금 전매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대충 유추해 보면은 정부가 생산과 소비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게 맡기고 그 이익만 취한다라고 유추를 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유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유한이 했던 정책을 알아야 되는 거죠. 유한은 소금 생산 지역이었던 염장과 영감의 업무 기구를 정비하고 정호 즉 염호 소금을 생산한 정호가 생산한 소금을 염관이 매수하고 그래서 충분히 그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이익을 취한 다음에 판매를 소금 상인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하는 것은 생산한 소금에다가 충분한 부가가치세, 상품세에 해당하는 만큼 이익을 얹어서
이익을 얹힌 다음에 소금 상인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수매와 판매만을 장악을 하고 소매는 소금 상인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는 소금 상인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죠. 관도세라고 해서 관소나 나루터를 건널 때 내는 세금을 면제해서 운송비를 낮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인한테 이익을 제공하면서 상인들한테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실 관리들이 유능하면 모르겠는데 관리들이 장사까지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인들과 이익을 적당히 나눠 먹으면서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수매와 판매만을 장악하고 생산은 정후, 염호가, 판매는 소금 상인이 전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또 재정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재정 정책이 전환 무제 시대 때 있었던 염철 전매가 사실상 다시 시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5기의 각연법입니다. 756년에서 757년 강회 지역에서 실시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황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해죠. 해안가에서 소금을 생산한 다음에 이 소금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무제 시대 때 염철전매처럼 정부가 소금 생산과 판매에 직접 관여하고 소금의 생산 판매를 경영하고 소금가를 확정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약한 게 소금 두는 말이죠. 한 말당 10문이 생산 원가인데 여기다가 100문의 소비세를 붙여서 110문에 팝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서 마시는 커피나 음료수, 빵, 과자,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에 대부분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죠. 이 10%나 되는 부가가치세가 많다라고 해서 박정희 정권 말년에 부마항쟁 때 여러 소상공인이나 시장 사람들이 유신반대 독재에 참여했던 게 그 사람들은 유신반대 박정희의 종신 집권보다도 이 부가가치세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데모에 참가했었죠. 그만큼 세금이 무서운데 문제는 5%, 10%도 많다라고 해서 데모를 하는 판인데 지금 이거는 생산 원가에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100%입니까? 10배를 1000%네요. 10배를 더 붙여가지고 생산 원가 10문짜리를 110문에 판다. 이건 엄청난 착취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독점적으로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려고 했던 정책입니다. 소금은 사람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설탕을 먹지 않아도 살 수는 있지만 소금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소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이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 지출에 감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육직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한의 소금 전매제입니다. 이 유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9년 임용고사 문제에 출제가 됐었죠. 유한은 염장, 즉 소금 생산하는 장소를 염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감의 업무 기구를 정비하고 소금의 전매를 조정해서 정호, 이거는 염호를 뜻합니다.가 생산한 소금을 염관이 매수하고 염가를 세금을 붙인 다음에 소금 상인에게 팔도록 했습니다. 이 정책은 뭐냐? 국가가 생산과 판매에 직접 개입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서 소금 생산한 것을 받아다가 소금 상인에게 팔고 중간 마진, 중간의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수매와 판매만을 장악하다라고 해서 소금 생산과 그 판매에 어느 정도 자율적인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이 소금 판매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도세, 즉 관소나 나루터를 지날 때 주로 상인들의 물품을 검사한 다음에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거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면서 운송비를 줄여주게 되면서 상인한테 유리하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왜 상인한테 유리하게 했을까요? 관리들이 소금 상인들한테 돈 받아 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국가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걷어야 되는 만큼의 세금을 소금 원가에다가 세금을 붙여가지고 이미 세금을 다 받았고 그 상태에서 상인들한테 건네주니까 이 상인들이 각적에서 소금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제대로 소금을 팔아야지
자기가 거둘 수 있는 세금. 근데 이때는 이 상인들이 국가로부터 소금을 먼저 돈을 주고 샀는지 외상으로 샀다가 걷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둘 다 있을 수 있겠죠. 좀 후자의 경우 아직 국가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상인들이 잘 팔아야지 자기들이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소금 판매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6만 민이라고 해서 1민은 1000전, 1000문을 뜻하게 되는데 그래서 6천만 문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대령 말년에는 여기에 100배에 해당하는 600여만 민으로 증가하게 돼서 이때의 재정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목적이었던 거죠. 양세법에 따른 양세 수입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직접 자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척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기 소득이 아닌 이런 부가세 처음부터 원천 징수를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염세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수입이 돼서 정부 재정 지출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재정이 악화될 때마다 소금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데 한두, 즉 한 말에 300문 혹은 370문으로 소금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게 화폐 가치로 생산 원가가 재우기가 했던 가경법처럼 신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신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300문을 받게 되면 30배, 370문을 받게 되면 37배나 되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는 상인들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중간 차익을 납부하지 않고 몰래 직접 생산하거나 생선한 사람으로부터 소금을 가져다가 300문이나 370문보다 싼 150문이나 200문에 팔아도 생산 원가인 10문보다 훨씬 남는 시세 차익 90문에서 140문 정도를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몰래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금을 팔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사염 밀매업자를 당시 정부에서는 염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정부에서 특히 지방관청에서 혹은 소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에서 이들을 추적하고 잡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보디가드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장했던 사람들, 상인뿐만 아니라 운반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들을 지키는 무사들이 한 조직이 돼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직들, 이게 조그만 조직에서 여러 조직들이 모인 연합조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조정의 탄압에 반발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생산한 혹은 운반하고 있는 소금을 지키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아예 정부를 상대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 반란의 우두머리가 왕선지와 황소였었고, 왕선지는 얼마 후에 당나라 조정에서 파견한 군대에 의해서 살해됩니다만 그 이후에 황소가 여러 지역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당나라를 전복시킨 거나 다름없죠. 당나라 수도 장안을 점령하고 대제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한의 균수상평법이 있었습니다. 유한의 균수상평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 13개 순원을 설치해서 숙련된 인원을 파견해서 각지 시장의 소식과 곡물의 풍경 등 경제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에 보고해서 중앙결제의 편리에 제공했습니다. 전운, 매매 등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건 이제 균수상평법이라고 하는데 명칭이 시대마다 달라지게 하지만 이와 비슷한 제도가 전환무제가 했던 경제정책 가운데 균수평준법이라고 했죠. 균수평준. 뭐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왕망시대에도 이런 정책을 취했었고 여기서는 평준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상평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상평창을 설치해서 곡물 가격을 조절하고 풍년 때 시사회보다 약간 비싼 금액으로 수매해서 저장했다. 흉년에는 시가보다 조금 낮게 매각했다. 이게 물가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간단하게 이에 대해서 간단히 아니군요.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죠. 이게 그 물가 조절 기능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즉 풍년이 들었을 때 평균 그 시가가 10만 원인데 풍년이 들게 되면은 풍년이 농민들한테 좋을 수는 있는데 잉여 곡물을 팔아야 되는데 너무나 공급이 많다 보니까 시가가 10만 원인데 5만 원에 팔 수밖에 없겠죠. 그때 정부에서 이거를 6만 원에 사줍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되죠?
시가가 10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폭등하게 되죠. 이거를 14만 원에 팝니다. 너무 야박한 거요? 예, 13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15만 원짜리를 13만 원에 사니까 흉년의 백성들이 참 좋아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때 정부에서 남긴 시세 차익은 얼마일까요? 6만 원에 사서 13만 원에 팔았으니까 7만 원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물가 조절 정책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거두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균수라고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마다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중국인들이 차를 마신다라고 하는데, 차가 생산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1kg에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장안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30만 원에 팔리겠죠. 그러면은 현지에서 10만 원에 사서 정부에 있는 운송 조직망을 통해서 장안으로 갖고 와서 30만 원에 팝니다. 그럼 2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가 있겠죠. 이런 정책도 이미 전한 무제 시대 때 상옥량 등 경제 관료들이 만든 균수평준법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암기 과목이자 임용고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 정치하는 관료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제도와 관행들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였었고, 그래서 명칭만 잠깐 바꿔지게 될 뿐 대부분 비슷한 현상이었습니다.